세상에 혼자인 것 같을 때, 도시 생활에 지쳐 숨이 찰 때,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변화를 찾고 싶을 때 우리는 심야 치유 식당에 간다.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인간관계의 친밀함 속에서 느끼는 정서적 충만함이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느꼈던 안전함과 하나됨, 그 원초적 경험, 내가 심야 치유 식당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마음이 춥고 배고플 때 가고 싶은 곳, 심야 치유 식당. 책 읽기에 오감을 더하다 맛있는 책 읽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정신과 의사 하지연의 심리 에세이, 심야 치유 식당입니다. 펴낸 곳은 푸른 숲입니다. 먼저 프롤로그에 제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준 내용부터 소개해 볼게요. 그런데 이게 모두 잘못된 증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결국 증상으로 보이는 이 모든 이상 행동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자기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해 막아내다가 어느 선에서 나름 타협을 본 차선책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관점은 오죽하면 이런 증상에 매달리게 되었을까? 그 증상이 이 사람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난 다음 그런 비합리적이지만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증상적 행동을 대신할 것을 찾도록 돕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믿음과 안심을 먼저 심어줘야 한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의사로서의 의료의 영역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보고 싶다는 개인적인 환상, 그리고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고 싶다는 일반인의 환상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주인공이 함께 모여 밥과 술을 먹는 식당을 차린다는 설정을 했다. 이 공간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고 전보다 행복하게 느끼고 만족스럽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같이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에서는 모두 8명의 손님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2명의 손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어떤 요리를 담을까 고민하다 비빔국수와 초밥으로 결정했습니다. 책에서는 숙성회로 초밥을 만들지만 전 그럴 만한 재주가 없어 새우와 유부초밥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자, 그럼 심야 치유 식당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손님, 48일 동안 잠 못 든 남자. 당신 오늘 하루도 너무 열심히 살았다. 감정 받아들이기. 전직 정신과 의사, 하지만 이제는 노사이드의 주인장인 철주. 그의 친구이자 내과 의사인 영수. 정신과 레지던트 보라. 그리고 첫 번째 손님인 민수. 철주는 대학병원 교수로 지냈지만 지금은 대학가 뒷골목 지하에 작은 가게 노사이드를 운영 중이다. 그곳은 바이지만 식당으로 불리는 곳이다. 첫 번째 손님인 민수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잠을 못 잔 적이 없는 사람으로 밤 11시가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고 5시 반에 일어나 7시가 조금 못된 시간에 회사에 도착하는 생활을 5년 넘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된 본부장이 새로 오면서 불면은 시작되었다. 이후 불문하고 영업 실적을 30%를 더 올리는 업무 계획서에 얼떨결에 사인을 하고 나서부터다. 한번 밤을 새고 나자 그의 머릿속에서 본부장의 실적에 대한 걱정보다 오늘 밤에는 잘 수 있을까라는 화두로 머릿속은 욕심껏 꽉 채운 쓰레기 봉투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걱정이 밀려든다. 밤에 제대로 못 자니 낮에 일을 해도 멍하고 회의도 집중을 못한다. 급기야 어제는 주식거리를 하다 실수해서 며칠 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고 어느새 마이너스가 되어버렸다. 민수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자야겠다는 마음에 들어 들어간 곳이 노사이드였다. 보라는 술이 불면증에 독이 된다며 조언을 해도 민수는 동요도 하지 않고 경계의 날을 세운다. 48일째?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잠을 못 잤다면 아마 지금쯤 사망했을 것이다.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꼈을 뿐이라고 철주는 생각했다. 어쨌든 잠을 못 자는 것은 괴로운 일이니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민수에게 문제를 하나 냈다. 문제는 두 도시 A와 B, 두 곳을 잇는 두 개의 도로가 통행량이 너무 많아져 시속 40km밖에 나지 않게 되자 과거 도로보다 거리로는 더 짧은 세 번째 도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세 도로 모두 시속 60km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으나 전체 통행량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다. 왜 그런 것일까? 이 문제의 답을 구하게 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단 인터넷을 사용해서 검색해 보면 안 된다고 일러주었다. 이 문제는 브레스 패러독스라고 이성적으로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고 인간의 비합리적 행동성과 감정적 판단을 이해할 때에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그의 고민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에너지와 집착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이상한 문제가 계속 신경 쓰여 잠이 오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거다 하고 답이 떠오르려는 순간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깜빡 잠이 들었던 것일까? 순간 답을 찾지 못하는 것보다 잠을 깼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숙제는 마쳐야 하는 모범생 민수. 결국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해보았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브레스 패러독스였다. 그걸 아는 순간 민수는 머릿속에서 다시 잠들 수 없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이렇게 49일째가 지나가고 있다. 다음 날 다시 노사이드를 찾았다. 마침 철주가 전직 대학병원 교수로 정신과 의사였음을 영수가 말해주었다. 철주는 어차피 자기가 누군지 알려진 마당에 드러난 권위를 최대한 이용하기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직접 민수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민수의 집은 철주의 예상대로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특히 철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여러 개의 시계였다. 철주는 침대 곁에 있던 책과 시계를 모두 방 밖으로 갖고 나갔다. 민수가 씻는 동안 방 안을 다니면서 물건들을 조금씩 삐딱하게 놓거나 잘 정돈되어 보이는 것들을 흐트러 놓았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입니다. 그런데 11시까지는 절대 잠이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키고 있을 거예요. 하며 철주는 부엌 의자를 마루에 갖다 놓고 민수를 거기에 앉게 했다. 지금부터 여기 앉아서 저랑 같이 텔레비전을 봅시다. 그리고 11시가 될 때까지는 절대 잠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시간 전에 졸기 시작하면 제가 깨울 거예요. 알았죠? 철주는 무슨 말인지 겨우 알아들을 정도로 텔레비전 볼륨을 낮춘 채 민수를 간간히 쳐다보면서 반복해서 11시까지는 잠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라고 말할 뿐이었다. 11시에 가까워지자 절대로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던 민수의 고개가 어느 순간 땅을 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11시가 되자 민수의 눈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스르르 감기더니 고개를 떨어뜨리게 되었다. 철주는 살짝 부축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는 방문을 닫고 나와 알람을 맞춰주고 집을 나왔다. 철주는 패러독시컬 인텐션 테크닉을 이용했다. 이런 사람의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의 잘못된 믿음을 교정해야 한다. 잠을 못 잘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의 해결은 넌 잘 수 있어 라는 위로나 암시가 아니라 너는 자면 안 돼 라는 정반대 방향의 명령으로 볼 수 있다. 역설적인 방법으로 특히 민수와 같이 강박적이고 논리적이며 상대적으로 시야가 좁은 성격의 사람에게 성공적이다. 다음 날 밤 노사이드로 민수가 찾아왔다. 철주는 오늘 굳히기를 하려고 한 번만 더 믿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민수는 50일 만에 잠을 자게 해주었는데 뭐든지 한다고 하였다. 철주는 민수의 넥타이를 풀어버리고 와이셔츠의 단추들도 끄르고 그 위에 셔츠를 입혔다. 이어서 철주는 롤링스톤즈의 세티스팩션을 틀고 볼륨을 올렸다. 철주가 고개부터 흔들흔들 서서히 그루브를 탔다. 민수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리듬의 몸을 맡기게 되었다. 굳어진 표정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 같아 보였다. 이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영수가 소리쳤다. 너 단골 하나 또 잡았구나. 이 돌팔이야. 내가 돌팔이라니. 난 환자 치료한 적 없어. 의료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이야. 영혼을 구제했다고 하면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말이야. 두 번째 손님, 음식 중독에 걸린 여자. 난 성취감에 중독된 게 아닐까? 24시간 전투 모드 탈출. 해가 저물 무렵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이다. 체질적으로 올빼미형 인간인 철주에게는 자신의 생리적 체질에 맞춰 살게 되어 더욱더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모른다. 매일 어두운 지하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데도 컨디션은 반대로 좋아지는 것을 보니 사람은 원래 생긴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억지로 바꾸려고 할수록 마음과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든다. 병원을 그만두고 나서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것이 혼자 밥을 먹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 아무도 혼자 들어온 철주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두 명의 여성이 노사이드로 들어왔다.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를 입은 생머리의 여자와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바로 온 것 같은 정장을 입은 단발머리 여자, 바로 두 번째 손님 미수였다. 맥주와 안주할 만한 것을 주문했다. 철주는 맥주 2병을 갖다 주고 비빔국수를 만들기 시작했다. 비빔국수를 한 입 먹어본 생머리가 호들갑을 떨며 미수에게도 먹어보라고 권하지만 미수는 괜찮다며 먼저 먹으라고 할 뿐이다. 미수는 어릴 때부터 수영선수로 살아왔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하루 12시간씩 독서실에서 살면서 순식간에 80kg까지 몸무게가 늘었었다. 비록 몸은 망가졌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들도 반쯤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하는 것 같았다. 집에서도 대학에 들어갈 때는 기뻐하는 것 같더니 이젠 노골적으로 그만 좀 먹으라고 하며 같이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공부할 때처럼 독한 마음을 먹고 살을 빼기로 결심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과감히 휴학을 한 후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죽지 않을 만큼의 열량만을 섭취하면서 지냈다. 단식원에도 들어가고 좋다는 시술은 다 받았다. 반년 만에 그녀의 몸무게는 운동을 그만두기 직전보다 더 마른 날씬한 몸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난관은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2번의 실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금까지 고수한 끝에 연전 연승, 공개 프리젠테이션의 절대지존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미수는 언제나 조이고 쫓기는 기분이다. 조금만 먹으면 바로 살로 가는 체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이 힘들다고 해도 양껏 먹을 수가 없다.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한계 체중에서 조금이라도 넘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 뛴다. 하지만 일이 많아지자 그럴 여유도 없어졌다. 정 급할 때에는 한밤중에 좌약이라도 써서 한계 체중 이하로 줄인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살들이 영원히 빠지지 않을 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뚱뇨로 살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무시를 경험해 본 적 있는 미수는 다시는 그런 처지가 되고 싶지 않았다. 철주가 미수에게 맥주를 따라주다 미수의 손등에서 2cm 정도의 굳은 살이 느껴졌다. 생머리가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미수는 비빔국수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결심을 한 듯 자기 앞으로 갖다 놓고 젓가락질을 시작했다. 1분이 채 되지 않나 그릇을 비웠다. 그리고는 철주에게 자기가 다 먹어버려 친구가 화낼 것 같다며 남은 국수를 더 채워달라고 말하고는 화장실로 향했다. 철주는 알라니스 모리셋의 퍼펙트를 틀었다. 왠지 모르게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었다. 캐나다 가수인 모리셋은 10대 시절에 몇 년간 거식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퍼펙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노래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날 장사가 끝난 후 철주는 오랜만에 화장실 청소를 하러 올라갔다가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누가 물청소를 깨끗하게 한 것 같았다. 미수의 본부장은 높은 연봉에 걸맞게 부린다는 듯이 내일 아침 PT 자료 수정을 맡기고 약속이 있다며 퇴근했다. 미수는 한 달 만에 감을 잡았다. 오너의 조카인 본부장이 말하는 중요한 손님이 고등학교 동창이고 빠질 수 없는 저녁 미팅은 비슷한 수준의 2세와 3세 모임이라는 것을. 혼자 놀기에도 급수가 있다. 그런데 혼자 먹기의 최고봉은 아마도 저녁에 혼자 고깃집에서 고기 구워 먹기가 아닐까. 최소한 철주에게는 그랬다. 철주는 며칠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결핍감에 시달리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냄새가 덜 뵐 만한 티셔츠를 입고 배달된 신간 소설 한 권을 들고 단골 고깃집으로 향했다. 철주는 평소 앉던 구석자리로 향했다. 그런데 누가 이미 앉아서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자 혼자였다. 여자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다. 어디서 봤더라. 그래, 단발머리 미수였다. 미수는 조직적으로 고기를 굽고 있었다. 불판의 왼쪽에서 어느 정도 익은 고기를 뒤집어서 오른쪽으로 옮긴다. 옮긴 고기의 반대편이 익는 동안 불판 왼쪽에 새 고기를 세심하게 올려놓는다. 이어서 앞접시에 미리 내려놓아 적당히 식은 고기를 젓가락 사이에 모두 끼워 놓고는 한 입에 몰아넣었다. 볼 안으로 밀어넣은 고기를 씹으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는 바로 집중해서 오른쪽에 올려둔 고기가 충분히 익었는지 관찰한 후 집어들어 앞접시로 옮긴다. 그리고 이전 과정을 되풀이한다.
한두 번 먹어본 솜씨가 아니었다. 철주는 그녀를 관찰하느라 자기 고기를 태워 먹을 정도였다. 추가 주문에 냉면마저 먹고 난 미수는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서는 바로 계산대로 갔다. 그런데 미수의 얼굴에서는 오랜만에 고기를 포식한 이에게서 볼 수 있는 포만감과 안도감, 너그러움이 관찰되지 않았다. 여전히 긴장된 표정이었다. 마치 생쥐 한 마리밖에 잡아먹지 못한 보아뱀 같은. 철주는 미수를 뒤쫓아 나갔다. 식당을 나온 미수는 길 건너 제과점에 들어가 여러 종류의 빵과 스펀지 케이크, 아이스크림, 그리고 우유 3팩을 집어들고 나왔다. 미수는 양손에 봉지를 들고 근처의 공원으로 향했다. 가로등이 잘 비치지 않는 공원 안쪽 벤치에 자리 잡은 미수는 조용하고도 꾸준하게 풀어놓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빵 한 조각 먹고 우유 마시고, 삼키고 나면 바로 스펀지 케이크를 손으로 뜯어먹고 우유를 마시는 동작을 반복했다. 불룩했던 봉지는 어느새 비었고 미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난 후 벤치 뒤에 풀숲으로 사라졌다. 미수는 어깨를 웅크리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입속으로 밀어넣어 억지로 토하고 있었다. 미수는 마지막으로 위액이 나올 때까지 쉬지 않고 목젖을 자극해 토를 했다. 겨우 다 끝낸 다음에야 주섬주섬 봉지 끝자락을 여미고 돌아서다 철주를 발견했다. 철주는 도움을 주고 싶었다. 끈질긴 설득 끝에 그녀의 상황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어제도 일을 하느라 밤을 샜지만 밀려오는 헛헛함, 그 헛헛함이 오면 항상 배가 고프다고 했다. 친구를 만나서 먹으면 양껏 먹을 수가 없고 해서 혼자 먹는 게 낫다고. 하지만 먹는 대로 살이 찌는 체질이라 어느 날부터 먹고 나서 바로 토하기 시작했다고. 음식 중독에서 시작해 폭식증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상태였다. 더욱이 미수처럼 경쟁적인 성격의 사람은 기질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 일을 할 때에도 일 중독자 같이 하고 먹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한계치까지 가야 비로소 만족감을 느낀다. 그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짜릿함은 보통 사람이 평균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일이나 스트레스로 소진되어 버렸다는 느낌이 들 때 서서히 회복하면서 에너지가 차오르기를 기다리기보다 최대한 빨리 보상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며 뭔가를 찾아 헤매게 된다. 그 보상의 방법을 찾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만일 원할 때 손만 내밀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도 그것을 자주 찾게 된다. 미수가 먹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이다. 미수의 폭식과 구토는 결국 정서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유령 위장에 음식을 채워 넣어 물리적으로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철주는 미수를 데리고 영수의 병원으로 갔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에 아밀레이즈, 갑상선 검사, 내시경을 부탁했다. 다행히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고 내시경에서도 위험이 있거나 식도가 헐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정신적 문제에 집중할 시기였다. 철주는 미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훈련에 돌입하기로 했다. 철주가 미수에게 가져온 활을 들려줬다. 미수가 활 시위를 반쯤 당겼을 때 놓으라고 했다. 반쯤 당긴 화살은 몇 발 앞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는 끝까지 활 시위를 당기게 했다. 그러자 화살은 꽤 멀리 날아갔고 반동이 익숙치 않은 미수는 몸이 앞쪽으로 쏠렸다. 식욕도 활 시위와 같다며 조금씩 자주 먹는 버릇을 들여서 미수의 몸과 마음이
내 몸 안에 음식이 들어올 일이 곧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도록 하라고 했다. 철주는 미수의 집에 가서 식단을 조정하면서 먼저 그릇부터 모두 바꿨다. 밥그릇은 평소 미수가 쓰던 그릇의 반 정도, 반찬용 그릇은 작은 종지로 바꿨다. 그리고 미수를 식탁 앞에 앉힌 다음 모래시계를 놓고 젓가락 한 벌과 티스푼 크기의 숟가락을 놓았다. 30초짜리 모래시계로 모래가 다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씹다가 삼키라고 일러주었다. 젓가락도 미수를 위해 휘어지는 재질로 만든 것이었다. 반찬을 집거나 생선을 바르기 여간 어렵지 않았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려 미수는 밥을 다 먹었다. 생각보다 매우 적은 양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지나니 포만감이 드는 듯했다. 철주는 2~3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계속 음식을 섭취하되 다양한 영양분을 모두 골고루 섭취하도록 했다. 이어 미수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를 강조했다. 24시간 전투 모드. 너무 열심히 사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먹는 양의 대부분을 소모하지 않고 도리어 일정량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미수에게 폭식은 현상적인 문제일 뿐이다. 시작은 폭식 습관의 교정이었지만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서 본질적인 문제, 스트레스 관리부터 해결해야 한다. 삶을 꽉 채워서 살지 않도록 하는 것, 70% 정도만 채우고 약간의 여유를 의도적으로 두려고 하고 삶의 주도권을 갖는 것만큼 스트레스 경영에 중요한 것은 없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본부장이 미수를 불렀다. 다음 주에 새로 들어가는 입찰건으로 내일 아침 사장님이 참석하는 임원회의 보고서를 맡겼다. 그리고는 오늘도 본부장은 접대다. 새벽 1시 미수는 이메일을 썼다. 본부장님, 지시하신 대로 수정하여 보내드립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미수 드림. 다음 날 아침 본부장은 겨우 출근을 했다. 어제 먹은 술이 아직 깨지 않았다. 본부장은 겨우 컴퓨터에 접속해 미수가 보낸 메일을 확인하고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USB로 옮겨 허둥지둥 회의실로 갔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는 뒤숭숭한 소문이 돌았다. 임원회의에서 본부장이 사장에게 보고를 하다가 특정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룹 감사실에서 감사가 나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수는 본부장에게 일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는 의사표시와 위로의 말을 남겼지만 본부장은 지금 미수를 질책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스케줄북을 지우고 개인 통장과 여러 자료, 회사 이메일 계정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했다. 미수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 놀라웠다. 본부장의 방을 나오면서 두려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철주의 가이드를 받으면서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힘이 들 때마다 철주가 보내주는 문자 메시지를 읽었다. 오늘 일을 내일 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해나가고 있어. 욕망의 리듬을 한 템포 늦추면 사는 여유는 한 뼘 넓어진다. 미수는 더 이상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다. 적당한 양을 먹고 적당히 즐길 수 있다. 조금씩 천천히 먹는 연습은 아직도 노력하는 중이지만 오늘 저녁에도 몇 년 만에 대학 때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 좀 출출하여 미수는 지하철역 앞에 오뎅을 파는 포장마차에 들렀다. 오뎅 하나에 국물을 마시고 가려고 한다. 미리 배를 조금 채워 넣으면 식욕의 활시위를 당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오늘 친구들을 데리고
노사이드에 갈까 한다. 다른 손님은 목차만 읽어볼게요. 세 번째 손님, 밤이 무서운 요리사. 꼭 남들처럼 살아야 하나? 생긴 대로 살며 만족하기. 네 번째 손님, 징크스에 갇힌 4번 타자. 성실한 사람이 걸리기 쉬운 함정. 부정적 기억에 긍정적 기억 더 씌우기. 다섯 번째 손님, 공황장애에 걸린 손님. 오늘 몇 분이나 멍한 시간을 가져봤습니까?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기. 여섯 번째 손님, 회사원이 된 천재 음악가. 지금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짜릿한 삶과 안전한 삶 사이에서. 일곱 번째 손님, 자신감 없는 여자. 예민할수록 인생이 피곤하죠. 행복 생산하기. 여덟 번째 손님, 직장인 사춘기에 걸린 여자.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 혹은 열병.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증상들이 모두 잘못된 증상이 아니며 나름 최선을 다해 막아내다 어느 선에서 타협을 본 차선책이다라는 글을 보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려 해본 적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자의 에필로그를 소개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게으름, 나태, 의지박약이라 교육하고 세뇌해 왔다. 이 세뇌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잘하고 있다. 그러나 뭔가 미진한 것이 있다면, 정체되어 있거나 무리를 하고 있다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그대로 가기보다 잠시 멈춰서서 둘러보고 작은 변화를 줄 곳을 찾아보자. 증상이라는 괴물이 여러분의 삶에 또래를 틀고 서식하기 전에. 행복해지는데 자격 같은 건 없다. 빈 시간을 편안해 할수록 행복은 한 발짝씩 가까워진다. 당신의 삶에도 변화와 행운이 함께 하기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